안녕하세요. 박영미입니다. 마침 수요일, 마침 비가 오네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이 노래가 무심코 떠올랐다면 최소한 낭만적인 20대를 보낸 세대일 겁니다. 한데 요즘 20대는 어떤 날들을 보내고 있을까요? 작년 보험 사기 가담자 약 2만 명이 20대랍니다. 전체의 5분의 1, 2년 동안 30% 이상 늘었습니다. 경기 북부 일대에 산에 올라서 정상석을 뽑아놓은 것도 20대였습니다. SNS 아르바이트 구인에 속아서 또는 알바하다가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어서 저런 일을 벌였답니다. 물론 건강한 청년이 대다수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지만 코로나 전에도 고전하던 20대가 취업과 여행, 더 힘들어진 요즘을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시점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낭만까지는 사치더라도 아주 잠깐 봄이 지나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하루가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되길 바랍니다. 4월 13일 수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12,000가구, 미니 신도시급 역대 최대 규모죠.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공사가 중단될 위기라고 합니다. 저희가 한번 전해드린 적 있는데 현재 상황 한번 알려드리고요. 삼성이 특허 괴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이 소식이 다시 들어와 있네요. 전에 삼성에서 특허 담당하던 임원이 미국의 특허 괴물로 이직했다, 이 소식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죠. 쌍용차 인수를 둘러싼 혼전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쌍방울그룹이 그 돈줄을 마련하지 못할 거다, 이런 전망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고요. 가게에서 주식이나 코인 팔아서 예적금에 넣고 있다, 덕분에 통화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5만 원권은 환수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다양한 소식은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와 알아보고요. 증시 잠깐 들렀다가 제대로 한번 파보겠습니다. 요즘 삼성 주가 나한테 왜 이래, 이런 분들 많으시죠? 당최 이 증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요 흔들리는 증시 때문에 고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원과 함께 당최 이 증시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함께 공부해 볼게요. 이슈발전소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1년인데 그동안 정말 우리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었는지, 혹시 남아있는 문제는 없을지 매일경제신문 김유신 기자와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51로 받고요. TBS 앱, 유튜브도 열어두겠습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장 전망해 볼게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가 지난밤에는 하락했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는 높은 수준의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가 발표됐으나 이를 토대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이슈가 부각되면서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사실은 상승 국면에 있었는데 특히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나스닥은 장중한 때 2%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물가가 좀 지속돼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은 유지된다는 점이 부각되자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흐름이 이어졌고요. 이런 가운데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 관련 발언 이후에 하락 전환하는 등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폭을 지키지 못하고 하락 전환했다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8.5라는 숫자를 우리가 봤거든요. 그런데 정점을 찍고 하락할 거라는 기대감이 생겼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 일단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달 발표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전월 대비 1.2%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 대비로도 8.5% 상승하면서 1981년 이후에 최고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에서 주목한 부분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였는데요. 지난달 발표가 전월 대비 0.5% 상승을 했었는데 이것을 하회한 전월 대비 0.3% 상승을 기록했고요. 또한 전년 대비로도 6.5%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부분에 주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항목도 좀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이 지난달 발표된 3.5%를 크게 상회하면서 전월 대비 11%
상승을 했는데 이게 가장 크게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이슈가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중고차 가격은 3.8% 하락을 했고요.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발표를 하회하는 전월 대비 0.4% 상승에 그치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이슈가 부각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서비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월 대비 0.6% 상승하면서 1990년 9월 이후에 가장 빠른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대중교통 비용이라든지 호텔 가격, 이런 리오프닝 관련 품목들의 상승세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은 지속될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염두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한 미국의 3월 소기업 낙관 지수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노동자의 보상을 올리는 회사의 수가 증가를 했고요. 판매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기업도 좀 증가해서 이런 높은 물가는 장기화될 수는 있다 정도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1981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기는 했으나 세부 항목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현재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들어낸 식품이라든지 혹은 에너지 가격이 주요했다라는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크아웃이라는 게 정점 찍고 내려간다 이런 얘기인데 8.5라는 숫자가 굉장히 높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이제 물가가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연준이 통화 정책을 펼치는 이 속도도 좀 조절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로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고점이고 4월부터 만약에 지속적으로 지표가 하락한다는 예상을 해볼 경우에는 하반기에 있을 FOMC 회의부터는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가 분명히 슬로우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인플레 피크아웃 기대감 속에서 이 증시를 제외한 이제 증시 주변 환경을 좀 바라보면요. 채권 금리는 장기채와 단기채가 모두 하락을 했고요. 장단기 금리 차도 30bp 수준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중국의 락다운 해제에 따라 유가가 강하게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하는 등 실물 지표들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를 반영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도 쉽게 바뀌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장기금리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데 가장 크게 공헌을 했었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도 오늘 발언이 좀 있었는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5월 달에 결정을 하고 6월에 시행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시사하면서 여전히 매파적인 성향을 좀 보여줬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아직까지는 가정입니다. 지금까지 물가가 피크아웃 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높았으나 오히려 물가가 높아졌던 환경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의 신뢰가 조금 부족하다. 다만 4월달 지표도 하락을 하고 만약에 5월 지표도 하락을 한다면 분명히 여기에 관한 시장의 신뢰는 높아질 거고요. 이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도 좀 낮아질 수 있다 정도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는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했고요. 달러 환율이 1230원을 좀 하회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면서 좀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 수급에 좀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달러 강세가 100달러,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런 인플레 우려 완화에 투자 심리 개선 기대도 조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전일에 이제 유동성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유동성 지표들이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좀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시각이 좀 있는데 이런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멀티플을 상향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최근에 이익 추정치가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멀티플 상향 요인으로서는 시장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외국인 수급이 대형주 중심으로 유입이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내일 우리 금통위가 있는데 총재가 없는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증시에서는 이번 금통위 결과 어느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세요? 올립니까? 아니면 유지합니까? 사실 시장 내부에서도 관련해서는 이슈가 좀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5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총재 부재 시에는 되도록이면 정책 결정을 뒤로 미루는
행태들이 좀 많았었는데 인플레이션 지표가 워낙 높고 그다음 미국의 매파적인 행보가 높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동결 가능성도 아직은 있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항상 금리 인상이냐 유보냐 할 때 채권 전문가들한테 그 설문조사 하는데 이번엔 정확히 반반이네요. 알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격이 다른 경제브리핑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침에 나온 속보부터 좀 전할까요? 네. 취업자 수 통계가 나왔죠? 네, 이 3월 취업자 수 통계청이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달 취업자 수가 2,800만 명 가까이 늘어서요. 1년 전보다 83만 명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3월 기준으로만 보면 2002년 이후에 20년 만에 최대 증가폭인데 그래도 작년에는 코로나 영향 이후에 조금 취업자 수가 올라온 상태에서 비교한 건데도 이렇게 많이 늘은 거여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증가폭이 대면 서비스가 좀 고전하면서 약간 줄었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지난달 기준 취업자 수가 2,775만 4천 명, 1년 사이 83만 명 이상 늘었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고용 여력이 아직까지 남아있구나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좀 걱정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힌 모양이네요. 네, 오늘이 이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마지막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5년간 부동산 정책 28차례 내놓을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5년 동안 공급할 실수요 보호, 투기 억제 이렇게 3개의 원칙 하에서 일관되게 부동산 정책 추진하기는 했는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이런 발언을 좀 내놨습니다. 그래요. 강남 3구 일대에서 약간 가격이 오를 조짐이 보여서 걱정된다 이런 입장도 나왔는데 향후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앞으로 어떻게 승계가 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부동산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리게 되는데 강동구 둔촌주공 네. 이 재건축 공사가 되다 말다 한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에 한번 전해드렸어요. 일부 청취자는 그 한 단지 하나 그 소식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하는데 우리가 재건축 단지 공사 멈추는 거 요게 사상 초유이기도 하고 왜 중요한지 요걸 좀 알려드려야 되죠? 네, 요게 한 아파트 단지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재건축을 마치면요. 최고 35층 아파트가 85개 동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총 공급이 12,000여 구가 공급되거든요. 엄청나네요. 네, 이 정도면 네. 거의 미니 신도시급이고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여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단지를 절반 정도 지었습니다. 네, 이 공사를 오는 15일부터 멈추기로 된 건데 이렇게 아파트를 절반 정도 지었는데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것도 지금까지 처음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네, 지금 재건축 조합이랑 시공사 사이에서 공사비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하기 때문인데요. 원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그리고 시공사는 2016년에 공사비를 2조 6천억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4년 뒤인 2020년에 설계안을 좀 일부 변경을 했어요. 기존에 설계한 것보다 좀 가구 수도 늘리고 상가 건물 추가하고 자재도 좀 고급스러운 거 쓰자라고 하면서 공사비를 3조 2천억 원, 그러니까 이전보다 6천억 원 정도 더 늘려 잡은 건데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증액 계약을 맺었던 조합장 이분이 계약을 맺고 난 다음 달에 사퇴를 합니다. 공사비 올려주기로 하고 본인은 네. 사퇴를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새로운 조합이 이후에 탄생을 했는데 지금 조합 입장에서는 이거 전임 조합이 계약을 맺을 때 이 조합장분은 이미 해임 공고가 나 있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해임될 분인데 계약을 맺은 거다.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없는 사람이 사인을 했다 이런 주장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시공사는 그 해임 공고가 있는 어쨌든 조합장이더라도 조합장이니까 계약을 맺었으니 지금의 공사비를 인정해라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조합은 이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하고 공사비를 좀 다시 얘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좀 깎아보자라는 거고 시공사는 그건 어렵다. 계약은 유효한 상태에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계약을 무효로 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서 서로 팽팽하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결국 그러면 시공사는 우리 공사 멈추겠다.
라고 해서 15일부터는 이제 진짜 멈출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조합은 만약에 진짜 공사를 15일부터 10일 이상 멈추면 우리는 계약 해지하겠다. 이렇게 정말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공사 진행하는 와중에 가뜩이나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한국은행 재건축도 지금 공사비를 본래보다 더 달라 이런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재건축 조합하고 건설사 입장도 완전히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 같은데 진짜 공사가 중단이 된다라고 하면 양쪽도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새로운 시공사를 찾기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단 절반 정도 짓기도 했고 건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 이거 짓겠다고 나서는 곳들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요. 또 지금까지 공사비만 1조 7천억 들었는데 결국 돈 빌려서 아파트 짓고 나중에 일반 분양으로 돈 받아서 메꾸는 건데 공사를 멈춰서 분양 일정이 미뤄지면 그동안 그만큼 돈을 오래 빌려야 되니까 이자 부담도 커지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사가 한 달 멈추면 그 비용만 한 900억이 넘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공사 중단이 길어지면 양측 모두 손해인 거라 어떤 방식으로든 좀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게 서로 상식선에서 요구하고 주고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될지 요거는 진짜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속보가 들어오면 알려드리고요. 12,000가구가 공급이 되려다가 안 된다 하면 이게 서울 전체에서 부동산원이 조사하는 매매 수급 지수나 전월세 가격 지수에도 반영이 될 만큼 그 정도의 물량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한편 우리 애증의 쌍곡선을 그리게 되는 그 회사예요. 삼성전자. 요즘 주가 때문에 고민스럽게 하는 이 회사가 미국의 특허 괴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올 초에 삼성전자가 퇴직한 그 특허 관련 일을 하다가 퇴직한 분 그 임원으로부터 특허 소송을 당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특허를 담당하던 임원이 미국의 이 특허 괴물로 불리는 회사로 이직을 한 거잖아요. 네. 내가 제일 잘 아는 분야를 선봉에 나서서 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네. 뭐 이직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이고 상도에 어긋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는 했었어요. 네네. 그 뉴스를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번에 이 삼성전자가 또 다른 미국 특허 관리 전문 업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특허 괴물이라고 부르는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 하는 일이 보통 그 기술력 있지만 사업 경쟁력 떨어지는 회사를 찾아서 이 회사가 보유한 특허 사고 이 특허를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에 좀 소송을 하면서 이기면 돈 받고 이런 일을 해서 특허 괴물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소송을 당한 업체는 이머전트 모바일이라고 이 회사가 보통 스마트폰 기술을 가진 업체들 대상으로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LG전자 대상으로도 스마트폰 관련 특허 소송을 진행한 이력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이번에 삼성전자가 우리 거 좀 침해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재난 문자를 좀 다국어 메시지로 한 번에 보내고 또 받는 기술, 그리고 긴급 경보 시스템, 위성 항법 시스템 솔루션 뭐 이런 거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네. 미국 법원에.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특허 관련 소송을 당하는 게 어떻게 보면 뉴스도 아닙니다. 본인들 입장에서. 아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거의 최근 5년 동안 300번 정도 당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소송을 당하는 꼴인데 인이 배겼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특허 소송이 빈번한데 이게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크니까 승소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크고 또 스마트폰이 워낙 이런저런 최신 특허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 다 집합돼 있기 때문에 특허 소송을 걸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이런 특허 관련 분쟁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요. 삼성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뭐든지 하나만 걸려라 해서 기술이 아주 비슷해 보이는 그 룩스라이크 기술이 한 방울 들어가 있다 하면 일단 걸고 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특별히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시에서 또 하나 우리를 좀 많이 안타깝게 하는 뉴스가 쌍용차 관련 이슈예요. 네. 쌍방울 그룹이라는 회사가 인수하겠다고 나섰는데 그래서 주가가 제법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여의치 않다고요? 네, 이 쌍용차가 에디슨 모터스가 일단 쌍용차 인수 못하게 된 다음에 나선 곳이 여러 곳들이 꽤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좀 실제 살 수 있을 것 같다, 돈이 있을 것 같다라고 평가를 받은 곳이 쌍방울과 KG그룹 두 군데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쌍방울은 어제 원래는 쌍용차 인수대금을 KB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렇게 두 곳을 통해서 가져오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KB증권이 우리는 이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 못 해줄 것 같습니다라고 발을 빼면서 사실상 쌍방울이 돈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쌍용차 인수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에디슨 모터스가 재무 조달 계획이 어그러지면서 그 인수하지 못하게 된 거랑 비슷한 상황인데 KG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회사가 주가가 다시 하락하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문제는 쌍용차 인수하겠다라고 하면 요즘 다 주가가 너도 나도 오르잖아요. 그래서 쌍방울 주식도 상한가를 치기도 하고 계열사 주식들까지 다 올랐었는데 이 문제는 이 인수 기대감으로 이런 쌍방울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KB증권이 발 뺐다는 소식 알려지면서 쌍방울 주가가 16% 넘게 떨어졌고 지금 아침에도 한 2, 3%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주가가 단순히 빠져서 손해봤다 이게 아니라 쌍방울이 계열사 주가가 크게 오른 틈을 타서 다른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일부 처분하기도 하고 또 뭐 채권 중에서도 이 들고 있으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네. 권리가 있는 채권이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오르니까 빨리 바꾸자 해서 주식으로 바꿔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오른 틈을 타서 차익을 실현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쌍용차 인수라는 테마만 보고 좀 뒤늦게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만 손해를 본 셈이어서 네, 문제거리입니다. 쌍용차 관련해서는 참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이 회사의 운명이 참 기구하다 생각이 드는데 쌍방울이건 KG이건 그 어떤 회사이건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시도가 혹시라도 있다면 금융당국이 면밀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을 떠난 5만 원권이 당초에 돌아오지 않는다. 네. 이 얘기 전할까요? 네, 이 한국은행이 매달 돈의 환수율이라는 거를 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돈 새로 찍은 거 대비해서 뭐 예를 들면 돈이 훼손됐다든지 하는 이유로 한국은행으로 새로 들어오는 돈의 비율 얼마나 되는지 요거 집계하는 건데요. 네, 지난해 5만 원권 환수율이 17%. 그러니까 10장 나가면은 그중에서 2장도 안 들어온 거죠. 왜 그래요? 네, 이게 이유를 좀 살펴보면 코로나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코로나와 5만 원권 무슨 상관이죠? 그러니까 보통 현금 자주 쓰는 곳이 식당, 뭐 숙박업소 이런 곳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여기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여기서 돈 쓰는 사람이 없어지고 유통도 잘 안 됐던 것 같다. 그래서 뭐 집이든 지갑이든 어디선가 5만 원권이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보통 경기가 침체될 때 안전자산을 찾는데 뭐 금, 달러 이런 것도 안전자산이지만 고액권도 그냥 금고에 넣어주면 이 가치가 크게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는 안전자산이거든요.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낮아져서 어차피 은행에 두나 집에 현금으로 두자 이자가 안 붙기는 마찬가지라 차라리 고액권을 집에다가 두면서 좀 가치를 저장하자 이런 수요가 많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기가 어려울 때는 현금도 종목이다 이런 주장도 있으니까요. 그래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좀 줄어들었다 이런 소식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변이가 또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으니까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증권 계좌를 새로 틀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아마 경제활동 하는 분들이 적어도 하나씩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아이들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증시가, 그 주식이 요즘 나한테 왜 이래 이런 생각 많이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작년 추석에 아슬아슬하게 오셨다가 스튜디오까지는 못 들어온 사연이 있었던 우리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현장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해 우리가 네. 증시 전망 같이 해봐요 하고 모셨는데 그렇죠. 그때는 또 코로나가 창궐을 해서 네. 아쉽게도 제가 그쵸. 지하에서 했었죠. 지하에서 네. 주차장에서 연결을 해서 네. 알려주셨었는데 그것도 추석 당일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 뒤로 한 반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네. 증시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상황이 많이 급변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증시에서 사람들이 떠나간다. 이게 감지가 될 정도거든요. 근본적인 배경이 뭡니까? 뭐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전체 그 팬데믹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금융 여건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너도 나도 다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경제가 올라왔고 사람들이 그 이상의 고통을 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적극적으로 풀었던 그런 통화 정책들을 이제 회수하는 과정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증시에 대한 이제 상승 동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진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가요?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통주만 520만 명이 가지고 있다는 삼성전자 말이에요. 네. 삼성전자 주가가 아니 1분기에 돈은 역대급으로 77조 원을 벌었다고 하는데 당초에 왜 이럽니까? 뭐 일단 앞에서도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 얘기를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를 알아야 이제 국내 증시의 전체적인 그렇죠. 움직임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인 요인으로는 좀 많이 꼬여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외국인 수급에 좀 예민하게,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좀 그러니까요. 상당히 높게 가고 네. 있는 모습인데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국내 증시에서 팬데믹 이후에 개인과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 수급 여건이 완전히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연초 이후에도 계속 그런 움직임들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들의 끊임없는 순매수가 좀 유지가 되면서 일단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분기 실적을 좀 발표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적어도 상당히 반도체 시장이라든지 전체적인 상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온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에서 보면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이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 팬데믹 이후에 좀 많이 나왔던 게 그 반도체 분야에서도 특히 이제 고성능 관련한 반도체들 그 네.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에 대한 최근 뭐 투자 의견이라든지 목표 주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하향 조정되는 부분들 그리고 향후 수요에 대한 걱정들이 좀 나오면서 투심이 좀 약간 불안정해진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향후 성장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표적으로 돈을 지금까지 뭐 잘 벌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좀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내 1등주의 움직임이 좀 부진하니까 증시 전체적으로도 좀 부진한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알겠는데 앞으로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뭐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또 반도체 또는 전기전자 담당하는 또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내용도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LG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럼? 뭐 LG는 계속해서 좀 사업 재편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좀 다른 모습들이 좀 나타나긴 했었죠. 최근 실적 발표한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은 LG전자의 주가는 좀 더 튀고 오르는 좀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좀 후계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향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또는 사업 구조 재편들이 좀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단기간에 어떤 평가를 한다라고 보다는 이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평가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상황이 이런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떠나가고 있다. 아까 수급이 좀 꼬이는 네,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증시를 꽈배기로 만드는 게 외국인이잖아요. 왜 자꾸 가요? 뭐 일단은 여러 측면들의 요인들이 좀 있긴 할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올해 들어서 현상들을 좀 말씀드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 연준 오늘 이제 주요하게 말씀드릴 게 결국에 미국 연준과 관련한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가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글로벌 전체적인 대외 여건을 좀 본다라고 하면 약간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좀 많이 커져 있고 그 불확실성을 증폭시킨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2월 달에 있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그러게요. 부분인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도 좀 보고 오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떨어지느냐 이 부분들 좀 볼 텐데 지금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즉 우리는 이걸 이제 환율 상승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네.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인 연준이 3월달에 기준금리를 이제 인상을 하고 또 올해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미국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머징 마켓은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의 자금이 좀 더 이머징 시장에서 선진 시장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또 이머징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체력 되게 좋고 G10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또 이럴 때만 우리 보고 신흥국이래요. 아, 그렇죠. 네. 사실 그러니까요. 경제 규모로 따지면 우리 좀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도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MSCI,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네. 듣고 얘기하는 MSCI 그 벤치마크 지수, 지금은 저희가 이머징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 또 뭐 선진 지수로 편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하겠다 안 하겠다, 또 추진하겠다 안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몇 가지 좀 제약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MSCI 측에서 요구하는 이제 몇 가지 사항들, 그걸 우리가 좀 아직 맞춰주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제약만 풀린다라고 하면 충분히 들어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 이머징 마켓 지수를 따라가는 그 추종 자금보다는 선진 지수를 따라가는 자금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각이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채 시장에서 우리나라 국채 잘 팔리는 거 보면 우리나라를 못 믿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MSCI 지수라는 거, 그 모건 스탠리가 만든 하나의 어떤 지표 같은 건데 거기서 우리 선진국에 껴주느냐 안 껴주느냐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외환 시장에 대한 완전한 개방. 완전한 개방이죠. 네. 근데 또 기획재정부는 이 환율 방어 못하면 나라 망합니다. 굉장히 또 보수적인 입장이고 과거에 그렇죠. 우리가 상처받은 일들이 있으니까 증시에서 보시기엔 어때요?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그거 이제 견딜 만한 체력이 됐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환신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라고 하는 게 기축 통화인 상황이기 때문에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예민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러시아인 거죠. 그렇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외환 보유고가 6천억 달러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지금 미국이 묶어버렸단 말이죠. 그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 디폴트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것도 하나의 증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방금 얘기해 주셨던 그 정부의 입장도 한편으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전체적인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어떤 큰 결단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막 섣불리 그러네요. 각자의 본령에 충실하면서 각자의 입장이 있는데 위험을 감수할 것이냐 아니면 성장 가능성을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향후 새로운 경제팀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것도 그래서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국채 시장 얘기를 제가 이번 달만큼 많이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국채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서 이게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신호가 반영된 거다.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 마찬가지로 이런 전망들이 나왔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역사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통계를 좀 많이 보기는 하죠. 그래서 본다라고 하면 항상 그 미국 시장을 놓고 본다면 이제 1980년 이후에 대략 한 6번 정도의 경기 침체가 있었고, 항상 그 경기 침체 직전에 있었던 게 이제 장단기 금리 차라고 하는 게 역전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와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이견이 지금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단순하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다라고 해서 바로 경기 침체가 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뭐 지난 6번의 평균은 대략 한 2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고, 짧으면 6개월의 침체 기간 또는 길면 뭐 한 3년 정도의 기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네. 거기에서 이제 연준의 스탠스는 뭐냐면 그런 침체 기조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런 걸 연착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연착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침체로 가게 되면 경착륙 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계속 나오게 되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이 장단기 금리차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런 전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 맞지만 다른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또는 실업률이라든지 또는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본다라고 하면 아직 거기까지 생각하기에는 좀 시급한 국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는 부분들 특히 미국 시장에서 네. 단기 금리가 상당히 가파르게 좀 올라온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단기 금리는 미국의 그 단기 금리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의지를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올해 연준이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여기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인플레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또 가장 단기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는 거에 바로 단기 금리다 보니까 그래서 장기 금리보다는 좀 단기 금리가 가파르게 좀 올라간 부분들이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축소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최근엔 다시 또 장기 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네. 모습을 보이면서 역전됐던 부분이 다시 정상화되는 모습으로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보고 판단한다기보다는 좀 더 시차를 두고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른 대외 여건들이 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게 우리 경제라든지 특히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업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가뜩이나 우리 예상하기 어려워 죽겠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은 정말로 아무도 예단할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간밤에 보니까 또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 이미 썼다 이런 주장도 있고 참 전황이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어서 정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는 맞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제약을 고려를 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면 저는 간밤에 그 분석이 좀 재밌더라고요. 미국이 3월 소비자 물가 통계가 나왔는데 8.5라는 우리가 근 40년 만에 처음 보는 맞습니다. 숫자가 나왔는데 또 이걸 한쪽에서는 여기에서 긍정의 요인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컨대 맞습니다. 이젠 정점이고 뭐 에너지나 식품 같은 거 나중에 정리될 거 이런 걸 고려하면 이제는 물가가 내려갈 일만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이제 지배적인 것 같고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슈가 없었다라고 하면 원래 예상은 올 상반기 정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피크 아웃할 시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전년 동월 대비 얼마나 올랐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흔히 이제 기저효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실제 그 기저효과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제 올 상반기부터 작동될 시기였는데 이제 여기에 변수가 들어오게 된 거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가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에너지라든지 그러니까 유가,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라든지 또는 곡물 가격, 밀, 옥수수 같은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장 얘기 많이 하고 있는 음식료 또는 에너지 물가 상승을 상방 압력을 계속 주는데 네. 기여를 좀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정점에 대한 시기가 하반기로 좀 늦춰졌습니다. 네, 이 전체적인 전망 자체가 좀 늦춰진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지금 오늘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는 이제 저희가 음식과 에너지를 뺀 근원 인플레이션 자체가 전월 대비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시장 예상이 되게 부합하는 높기는 한데 높기는 우리가 하죠. 각오했던 것만큼까지 올라가진 않았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런 인플레이션을 좀 크게 자극을 했던 게 미국에서는 저희가 이제 자동차 가격이었어요. 근데 중고차 가격 좀 떨어지던데요. 네, 어마어마하게 그 작년에 올라갔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수요도 크게 늘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자동차에 꼭 들어가는 자동차용 반도체 그런 칩 부족 사태. 그러니까 이 수급 여건이 같이 이제 꼭 꼬이다 보니까 가격이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계속 좀 감소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게 어떻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수요가 좀 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네.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공급단에서 보면 공급이 좀 더 원활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같이 고려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일단 이런 부분들이 오늘은 이제 정점에 대한 시기가 좀 더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오늘 희망을 좀 주시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며 결론을 얻고 싶은 게 지금 증시에서 저는 물렸어요. 네. 저는 발효되고 있어요. 이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네. 물론 금융주 사서 배당받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네. 소수일 거고 저 힘들어요. 이런 분들 어떻게 투자하면 돼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저희가 그 국내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성장주에 많이 베팅을 하고 계세요. 아, 빅테크 많이 네. 사셨을 그리고 거예요. 이제 작년을 한번 되돌아가 보면 네. 가장 이제 핫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 아크 이노베이션 ETF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 상승 구간에서는 거의 뭐 독약을 마시듯이 주가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뭐 지금 낙담을 하실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좀 멘탈 관리가 철저하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들어서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증시에서는 이걸 바벨 전략이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성장주 쪽에 포지션이 있다라고 하면 방금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배당이나 이런 쪽도 한번 담아 놓으시는 것도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해지라고 해요. 해지라고 얘기하고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증시 민감도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거의 네. 뭐 있는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최근에 경제 재개와 관련 리오프닝과 관련한 그런 쪽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건 그냥 일단 둬라 이런 얘기로 이해해도 돼요? 다른 거 좀 오를만한 거 사면서 우리 물 좀 타면서 위험 분산합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파실 만한 가격대가 아니실걸요? 네. 그래요. 우리 그 아픈 배를 부여잡고 다음에 한 번 더 지혜를 빌리기로 할게요.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제 상황이 복잡해지고 새로운 서비스 혹은 주장들이 등장을 하면 법 또한 복잡해집니다. 작년에 그래서 아마 제일 많이 들어보신 법이 금소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일 텐데 이게 시행된 지 1년 지났거든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 앞으로 뭘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을지 매일경제신문 김유신 기자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소법 1년. 이거 그때 그 제정된 이후에 시행될 때도 말들이 많았거든요. 이거 왜 생긴 법이었죠?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라임 사태, 옵티머스 맞아요. 사태들 많이 기억하시잖아요. 이 금융회사들이 이제 부실 펀드를 조금 불안전 판매해서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입하는 바람에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은 사건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금융회사들한테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작년 3월부터 시행되기 시작을 했고요. 금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이 6대 판매 원칙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그다음에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그리고 허위 과장 광고 금지 이 6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판매할 때 이런 원칙들이 지켜서 판매를 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상식적인 얘기이기는 한데 적합성, 적정성 비슷한 말 같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조금 헷갈리실 수도 네. 있는데요. 먼저 간단하게만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적합성 원칙은 이런 거를 권유하지 말아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적정성 원칙은 이런 거를 알려줘라 소비자에게 이런 걸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적합성 원칙은 이제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에 가입을 할 때 투자 성향 등급이라는 거를 이제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재산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좀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금융회사가 이분에게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이렇게 원칙을 제정한 것이고요. 적정성 원칙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잘 모르시고 저 이 상품에 가입을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의 재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맞지 않다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권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권유해서는 안 되는 걸 제대로 알려줘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은퇴하셔서 이 자금이 이분의 평생을 책임져야 될 노후 자금이다. 그런데 굉장히 공격적이어서 벌 땐 크게 벌지만 잃을 때는 원금까지 손실을 볼 수 있다. 이건 퇴직자들한테 웬만하면 권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태 때 이런 돈들이 이제 많이 유입이 돼서 문제가 되었었는데 금융회사가 이런 6대 원칙을 안 지켰다. 그리고 판매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실 이 금소법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금융회사의 책임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부 이제 조항을 어길 경우에는 이제 금융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의 50%까지 최대 50%까지 이제 징벌적 과징금이 가해지게 되고요. 소비자들에 대한 손해 보상도 이뤄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설명 의무화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이후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잘 설명했다라는 이제 입증 책임도 금융회사가 지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입증 책임을 금융사가 지게끔 한다. 그래서 사실은 법 시행 초기에는 상품 설명 하나 하는데 뭐 1시간 반씩 걸린다.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그 책임이 과하다 이런 반론도 있었는데 우리가 모든 걸 좀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 싶고 소비자들의 권리가 보다 강력하게 보호가 된다. 대표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또 하나 살펴볼 변화 중에 하나가 그래서요. 이 법에서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청약 철회권이라는 게 소비자들에게 이제 정확하게 조금 명시가 됐습니다. 우리가 슈퍼마켓 같은 데서 이제 네. 물건을 사더라도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만약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환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금융상품에 가입을 할 때에도 일정 기간 내에 소비자가 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이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펀드 상품의 투자성 상품에 가입할 때도 7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고요. 대출을 하고 나서도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대출도요? 예, 물론 이제 이자는 14일 동안 이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내야 되지만 이제 이런 대출 기록 같은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대출은 한번 받고 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가능하다. 펀드 같은 투자 상품도 7일 이내에는 철회라는 게 결국 환불이잖아요. 맞습니다. 환불해준다 이런 얘기인데 금소법 시행 이후에 현장에서 정말로 저는 생각해보니까 이거 안 할래요 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나요? 사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사실은 근데 대출 청약 철회권 같은 경우에는 금소법 시행 이전에도 이제 소비자들이 이용을 할 수는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액 자체에 제한도 있었고 그다음에 법에 명시되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많았는데요. 이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홍보 효과 등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 1월 기준으로 이제 대출 철회 액수를 한번 살펴보면 한 1,900억 원 이상 이렇게 철회가 일어난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이게 시행 전과 비교해서는 거의 15배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실제로 소비자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철회권을 사용하시나요? 일단 14일 이내면 뭐 다들 이제 가능하시긴 한데요. 네. 한 사례를 살펴보면은 이제 소비자들과 많은 금융기관을 이제 이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한 곳에서 이제 대출 상품을 이제 이용하셨다가 다른 데서는 이 상품보다 훨씬 더 저리로 이제 이용할 수가 있네라는 것을 파악하시고 철회권을 사용하신 다음에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이런 것들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거는 사실은 주거래보다 비교해서 신규 거래가 더 유리할 때들이 있습니다. 보면 금리 비교 사이트 이런 게 요새 제법 많잖아요. 포털에서 사용을 하시면 그 회사들이 나한테 왜 좋은 정보를 알려줘? 라고 생각하실 텐데 모든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검색해서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릴 만한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소법이 불러온 다른 변화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이 처벌 조항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어떤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마련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 보호위원회 같은 것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그래서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또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금융회사에 제기하는 민원들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작년에 4대 은행에서 접수된 민원 건수가 1287건으로
전년 대비해서 무려 38%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8%요? 네네. 굉장히 이거- 많이 줄었네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이제 이 라임 사태나 옵티머 사태 네. 같은 이제 그런 큰 금융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년도가 조금 많았던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금소법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생명보험사랑 증권사에서도 민원 접수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강력한 법의 시행이 현장의 분위기를 바꿔놓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잠깐만 딴 길로 세자면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결국은 처벌을 늘리자는 게 아니라 이런 사고, 민원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법령의 본령에 충실한 게 아닐까 싶은데 자, 우리가 앞으로 시행 1년이 된 이 금소법 어떤 것들 좀 보완하면 좋을까요? 사실 보완할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대면으로 판매할 때는 워낙 처벌 조항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설명하는 이제 시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조금 불편을 겪는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비대면에서는 이런 소비자들이 이제 설명 의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상품 설명서를 모바일이나 이런 환경에서 본 다음에 잘 읽지 않고 넘어가면 네. 5분, 10분 만에 이제 가입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조금 더 소비자 보호가 강화됐는데 온라인에서는 조금 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타나서 금융당국에서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런 불안전 판매 요소를 비대면에서 이제 다시 조금 방지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온라인 상품 가입 많이 하시는데 거기도 과속방지턱을 좀 만들어야 된다. 현명한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매일경제신문 김유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올게요. 빗길에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발전.